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25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젠슨 황 CEO가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기다려왔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딥시크 쇼크를 고성능 AI 칩에 대한 회의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위기 돌파구가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지 또 이게 대응을 할지 이게 관건인데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막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젠슨왕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일단 GTC 2025 행사가 막 굉장히 성황리에 과거에는 CES라든가 월드 모바일 콘그레스 이런 게 이제 유명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세계 주목받는 걸로 따지고 세계 톱 기술 하이테크 업체들이 다 집중을 하고 그리고 보통 참관 각 기업들이 뭐 부수는 다 있지만 예. 직접 가는 레벨이 오히려 GTC가 더 직급이 높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월드와이드 하고 위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상도 뭐 예. 톱 회사들은 다 여기 집계를 해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술이 나오는지 이제 자기네들 기술도 소개도 하고 중간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사흘째죠? 지금 뭐 일단 한국 시간은 이제 거의 미국이랑 하루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이제서야 이제 새벽에 저희 기조 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엔비디아가 여러 자리를 통해서 로드맵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언급했었는데 예. 이번에 특별히 루빈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발표될 시점이긴 했는데 루빈 이후가 뭘까?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아키텍처 이름이 파인만이라고 일단 명명이 되긴 했었고 파인만이 파인만은 2028년도에 일단 출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인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다 따서 그렇죠.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럼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엔비디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암페어, 호퍼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의 이름을 다 가지고 사람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리학이나 과학의 어떤 한 획을 기었던 분들의 이름을 따서 항상 아키텍처 이름을 붙여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GTC 하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증시가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다 많이 안 보니까 좋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어제 오히려 많이 크게 하락을 한 지금 양상이었었고 엔비디아 주가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3% 이상 115달러까지 들어왔네. 추가로 거기다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외에서도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일단 기대했던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파인만이라는 것들 물론 그 일정이 양산까지 했을 때 원하는 원래 제시했던 일정대로 갈지는 블랙에렐도 그렇지만 원래 초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산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발열 이슈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설계 자체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랙웰은 작년 4분기 실적하는 거로 봐서 정상 궤도 오른 것 같고요. 일단 분기 매출을 봤을 때 이미 100억 불 이상이라는 얘기는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서 근데 올해 지금 엔비디아에 발표한 거로 하면 올해 안에 이제 블랙웰의 아키텍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메인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블랙웰이 이제는 이제 우리 H 시리즈보다 B 시리즈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을 확인해주고 있고 물론 그건 이제 최소한 한 상반기 지나봐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예상하는 건 이제 하반기쯤으로 잡고 있어요. 상반기 내에 역전이 되는 건 아니고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블랙웰 판매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것도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나오겠다고 했었고 루빈 칩도 이미 작년 이맘때쯤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루빈 칩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로드맵이 뭐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내년에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2026년. 근데 이제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였었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던 것들은 루빈 칩에서 이제 베라 루빈 칩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곳에 이제 CPU를 자체 설계한 CPU를 쓰겠다라는 게 하나의 좀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딱히 그거를 그닥히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개발이 끝난 CPU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성능이 기존의 뭐 ARM이나 인텔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보다 좀 더 과연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체 설계한 CPU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파인만에 대한 것들은 그냥 로드맵만 어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뭐 어떤 기대치들이 아직 반영되기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황 CEO가 지금 기조 연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2027년까지는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 루빈이 나오고
루빈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선보인 다음에 2028년에는 새로운 AI 칩을 하는데 그게 파인만이다. 파인만. 그렇게 이제 쫙 로드맵을 이제 설정을 한 그래서 건데. 결국에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렇죠. 블랙엘 나온 다음에 블랙엘 울트라 나오고 루빈이면 또 루빈 울트라, 그다음에 파인만. 그게 이제 차세대라고 얘기했거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거고 그렇죠. 같은 아키텍처 내에서 울트라가 붙는 건 이제 울트라가 성능이 붙는 조금 개선되는 건데 아마도 그 울트라가 붙을 때 HBM은 변화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대가 하나씩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가 일단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되면 했는데 HBM4로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죠? 아마도 울트라에서는 4가 탑재될 것이 유력하게 보고 그렇게 있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 출시할 때 자사 제품이 들어가야죠. HBM4가 6세대가 탑재될 수 있냐 그렇죠. 없냐에 따라서 그 후에 몇 개월 동안의 주가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우리는 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기에 하이닉스는 4를 대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 못하니까 4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엘 울트라부터 들어가기 그렇죠. 올해 하반기가 전반적으로 다 타겟팅 시점입니다. 근데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를 보면 뭐이 호퍼보다 빠르게 추론 AI를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랙엘이고 이거 수요 다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근데 차세대 루빈도 역시 얘기를 했는데 블랙엘 울트라 지금 현재 블랙엘, 루빈 이게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HBM의 탑재도 있지만 어떤 성능도 확연하게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올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것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칩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도 루빈 이후로 가게 되면은 현재 하나의 이제 큰 세트를 구성을 할 때 GPU 2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이라는 이런 수치들이 붙는 거거든요. B200이라는 게 2개를 붙여가지고 2배로 성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용량이 2배 커지는 걸 수도 있고 200배가 아니라 2개가 붙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루빈부터는 4개를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도 이제 명칭은 400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용인 거잖아요. 기업용 수요를 지금 맞추는 거고 그렇지. 개인용으로 뭐 그런 고가의 AI 칩들을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은 이제 AI 칩 자체의 바이트당 단가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그래야지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고 지금 또한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 기존에 너무나도 부담이- 거품이 심했다라는 가격 것들을 부담이 많은 커졌어요. 고객들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쨌든 기업의 실적을 유지할 것이냐 한 모듈 세트의 덩치를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이트당 단가는 싸지지만 전체 덩치를 몇 배로 키워버리면은 한 세트 팔 때 매출액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파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의 마진율은 떨어지는 걸 감소하더라도 실적을 계속해가지고 높은 성장 이뤄가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작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젠슨왕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곳에 이 블랙엘을 적용시키고 앞으로 AI를 이 온디바이스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로 하려면은 아마 지금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블랙엘이나 호퍼칩보다는 훨씬 다운그레이드 시킨 걸 개발해야 될 거야. 가벼운 가볍고 제품을 작고 가격도 훨씬 10분의 1 이하로 싸고 쏴줘야 작고.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가격이 폴더블 폰이라고 해도 250만 원 정도인데 네. 거기에 지금 뭐 블랙엘 칩 같은 거 하나 수천만 원짜리가 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20분의 1, 30분의 1, 심지어 5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가벼운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온디바이스가 제 기능을 하려면은 성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중저가 시장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장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눠 갖게 될지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올 연말쯤 돼봐야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로 중저가 시장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용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제품들 내놓을지 여부조차도 현재로서는 어나운스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지켜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K 반도체 우리 업체들인데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GTC에 부스도 꾸리고 뭐 AI 메모리 솔루션도 소개하고 삼성전자도 참여하고 삼성전자는 DS 부분 주로 강조를 하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최신 HBM 모델 시리즈 소개하고 저전력 DRAM 소개하고 이렇게 쫙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GTC에서 보여주는 이 활약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을 보여줄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오히려 LG에서 예, 예. 약간 본인들의 자체적인 AI 추론 칩을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면서 출시를 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묻혀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저 잘 인식 못했어요. 기존의 뭐 삼성의 마원이나 네이버 자체 칩이나 이런 것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딥시크보다도 훨씬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메모리 온리잖아요. AI 칩에서 어떤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추론칩 자체 AI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AI 시장에서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헥사원이라는 LG에서 출시한 제품 자체도 이게 정말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어느 회사 하나 그거를 출시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데이터를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뭐 좀 안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써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확인이 돼야 되죠. 딥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일단은 그래도 일단 LG도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게 뚜렷하게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엔비디아 때문인데 엔비디아하고 끈끈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HBM4 납품 전쟁에서 좀 유리하다 벌써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사실은 4세대, 5세대에서 경쟁사들을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다른 경쟁사들도 아마 다 6세대를 준비를 할 거예요. HBM4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4로 가서 이제 8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12단이 나오는 순서로 갈 텐데 다 준비는 할 텐데 문제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양산에서 이미 검증들을 대부분 먼저 받고 받은 있다라는 것들.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완전하게 지금 양산에 들어갈 콜을 뭐 다 진행한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 TSMC랑 엔비디아랑 사전에 어느 정도 프리테스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신감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블랙 울트라가 출시됐을 때 초도 물량에 들어간 HBM4의 하이닉스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급한 얘기지만 2028년에 젠슨이 얘기했잖아요. 이번 기조 연설에서 파인만 리처드 파인 일단 파인만 이 아키텍처 나오면 이거도 이미 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되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표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서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이라는 것들을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이거 뭐 얘네들 메모리 직접 하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사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 모듈에 대한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표준이기 때문에 그건 메모리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2028년에 등장할 파인만에 대한 표준까지 이미 나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건 알려진 개발자들끼리의 정보 공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알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나올 만한 게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도 자체 GPU 칩도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정이 돼야지 그와 효율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얼마나 이제 가장 링키지를 잘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 표준이 확정이 될 텐데 그래도 순서적으로 먼저 본인들의 파인만에 대한 GPU에 대한 모든 스펙들이 끝나야지 그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의 모든 표준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게 뭐 끝나서 개발하고 있다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2028년 나올 이 아키텍처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재원이랑 너무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시장에서 3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거든요. 이게 그때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대비를 해야 된답니다. 이제 얘기는 하기 싫은데 사실은 삼성전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이미 5세대 HBM이죠. HBM3E를 납품하고 있고 이제 4까지 이제 들어갈 판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네? 아마도 이거를- 지금 4세대, 5세대도 아마 어떤 어떨까요? 루트든지 엔비디아도 납품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딱히 자랑할 만한 사실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4세대, 5세대에 들어가는 D램 자체가 지금 경쟁사들은 다 우리가 D램에서 1ABC에서 1B에 해당하는 5세대로 이미 작년부터 네.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D램 뭐 설계부터 다시 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네. 언론통에서 접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5세대 D램이 제대로 양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HBM에도 4세대, 5세대에도 아마 한 세대가 뒤져 있는 4세대 D램을 가지고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포먼스 성능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더라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로우 그레이드 제품, 그러니까 중국용으로 따로 만드는 제품들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그래서 보니까 딱히 멘트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납품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떠들썩하게 이렇게 공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딥시크가 새로운 딥시크 버전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R2를 내놓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아직 안 아직까지는 나온 거죠? 난 아직 안 왔고 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본인들의 지금 새로운 엔진들을 지금 솔루션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기준이 옛날에 챗 GPT가 기준이었잖아요. 오픈 AI 대비 우리 성능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R1 대비 성능이 좋다 나쁘다가 이제 기준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딥시크의 R1은 굉장히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시하자마자 사실은 그 전까지 이름도 잘 몰랐던 작은 기업인데 폭발적이죠.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내가 새로 개발한 AI 칩의 성능이 R1보다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돼 버렸으니까 그의 파급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 사실은 딥시크는 R1으로 아직 어떠한 돈도 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다 무료 버전이고 소스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AI 칩 영향에 엔비디아가 칩에 한 획을 그었다면 R1이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거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칩은 어디서 만듭니까? 그 아마도 중국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렇죠. 들어간 칩 중에 HBM 칩이 아니죠, 그죠? 전혀. 그거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AI 칩을 보면은 일부는 거기에 보면은 H800 칩을 쓴다고 했었고 H800. H800이라는 얘기는 H100보다 좀 로우 그레이드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80%는 모르지만 H100의 80%라는 의미에서 800이라고 붙였을 거고요. H20이라는 거는 H100의 20%의 성능이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일부 썼고 일부는 화웨이의 그 자회사 중에 하이실리콘이라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 있어요. 예. 거기서 직접 만들었던 직접 만들었죠. 예, 화웨이 칩은 우리 텐센트 710C라는 이제 그런 어센드 710C라는 자체 칩이 있는데 그 칩을 추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SMIC에서 자체 만들 수도 있고 일부는 우회적으로 TSMC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자체는. 그렇죠. 근데 메모리에 대한 거는 구체적 스펙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IT의 특히 반도체 쪽은 AI 쪽은 특히 이 미중 양국의 이제 양자 대결이기도 하고 극비리에 진행되는 게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기술 유출도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총이에요, 그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다 계열사들이 이제 주총하는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뭐 죽느냐 사느냐 뭐 생존의 문제 직면해 있고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기술이다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뭐 사직생이라는 표현들을 지금 엄청 많이 뭔가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정말 결단을 내리고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 단언을 해야 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번 주총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 주식이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부응하려면 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빠져 있죠. 빠졌죠.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그 실질상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DS 부문장, MX 부문장이 두 부회장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라서 사실은 제가 올해 몇 번 아마 방송에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올해 보면 저희 갤럭시 S25 나오면서 삼성의 삼성 패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인기 끌었단 말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이 아프네. 핫 이슈가 된 키워드였었는데 맞아요. 그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네. 최소한 올 주총까지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우려 포인트여서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이사나 사내이사 중에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사회이사 한 분, 사내이사 한 분을 반도체 전문가로 넣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내이사의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MX 부문하고 DS 부문이 각각 두 명 동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가 된 거고 그러네요. 사회이사 중에 반도체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혁재 교수님.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전이나 지금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AI나 이런 걸 잘 아는 것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양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전략을 짜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이 기대했던 전문가 인선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참 그래서 이사진 구성도 그렇고 CEO 선임도 없었다라는 면에서
과연 오늘 주총에서 투자자들에게 크게 뭔가 보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정말 극비리에 진행되다 뻥 터지는 게 있지 않는 한은 딱히 주총에 대한 기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깃발을 들고 이재용 회장이 나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호재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요즘 슬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반등하고 있어요. 네. 5만 한 2,300부터 이제 5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6만 원 안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도 또 안정적인 주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5만 원이 뭡니까? 5만 원대는 아니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우리가 아까 초반기에 이제 블랙웰 울트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거의 HBM4가 본격적으로 탑재될 텐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 리스트에 1차 협력사 리스트에 삼성전자 올라가면 분명히 6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죠. 충분히 있죠. 가죠. 7만도 충분히 가능하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여전히 리스트업이 되지 없어요. 못하면은 저는 오히려 4만 전자로 갈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울트라 출시될 때까지 몇 개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때까지 얼마나 삼성전자 준비를 잘 하고 어쨌든 완성도 있는 제품들을 빨리빨리 고객한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쯤 됐을 때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 랜드 가격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의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랜드 가격 좀 올라가고 있고 디램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레거시 범용 반도체들 시장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이 이제 괜찮아지는 진단 내기고 거기에 따른 소부장 제품들 이 회사들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KLX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5% 올랐어요. 특히 이달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이 현상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주가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동안 좀 너무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시장 뭐 법령 레거시 말씀하셨지만 일단 레거시는 한국 기업들은 레거시 반도체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기술이 몇 년 뒤처진 기술력으로 만드는 걸 레거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디램은 선단 제품의 디램이고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게 레거시 예. 디램이라서 아. 한국 기업들은 일단 레거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군요. 법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PC에 들어가는 것만 법령입니다. 그래서 AI가 아닌 모바일 서버 뭐 그래픽에 들어가는 거는 다 법령 제품이 아닙니다. 1.5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법령 디램이라는 건 온리 PC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교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런 제품이 법령 제품이라서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렸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가격이 조금 하락을 멈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감산 효과 같거든요. 수요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1월, 2월까지 이제 수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 거기서 보면 낸드는 굉장히 수출이 감소폭이 컸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작년 대비 기저효과도 있죠. 가격이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물량 기준은 어떤가를 봤을 때 여전히 물량 기준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기업용 서버 ESSD를 제외하고는 낸드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 얘기하고 있고 D램은 그보다 조금 상황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도 가격이 지금 하락이 멈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거는 일단 한 달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는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단순한 감산 효과인지 조금씩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현재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은 좀 됐습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 동향, 관련주 동향, 삼성전자 주총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